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7월 4일 최상병 특검법 이것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의원 190표, 190명 그 가운데 1명을 제외한 189표 찬성표로 통과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찬성했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김재섭 의원은 아마도 김재섭 의원이 반대한 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7월 4일 아침부터 그리고 7월 3일 저녁 더 길게는 그때부터 한동훈 후보가 언론 인터뷰를 연이어 했습니다. 7월 3일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7월 4일 연합뉴스 인터뷰 제목이 이렇습니다. 최상병 사건 진실을 밝히는데 보수가 소극적이면 안 돼. 자, 이것이 기사 제목입니다. 이번 이러한 7월 4일 인터뷰를 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이제 질문 답변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정치적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똑같다. 바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절윤, 반윤이라는 것은 이 내용과는 전혀 맞지를 않죠. 게다가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만을 바란다고 한 것은 김건희 씨를 통해서 밝혀진 윤석열 부부의 목표와 일치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빈틈없이 서로 이렇게 윤석열 부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이렇게 바라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의 그 어법 이것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답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는 정치적 목표가 완전히 똑같다. 그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는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좀 생각이 다른 게 있어서 토론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이것이 좀 충돌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그런데 그것은 갈등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목표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는 갈등이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답변이 아주 눈길을 끄는데 이견이 있어도 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사이에 서로 뜻이 좀 다른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의 의견만 따라가는 구조라면 국민을 위한 시너지를 낼 수 없다. 한글로 시너지를 표현할 능력은 좀 안 됐던 모양이다 싶습니다.
그러나 뭐 다 넘어가서 자,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서로 의견이 다르고 비판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한쪽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따라가지 않는 것은 지금은 한동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비판이 있을 때 따라가면 안 되니까 따라가지 않았죠. 바로 따라가지 않는 것은 윤석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내 뜻대로 절대 타협하거나 머리 숙이지 않고 내 뜻대로 밀어붙이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는 완전히 똑같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언론 카메라 앞에서 입을 틀어막는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이 신조 때문인 것이죠. 일방적으로 한쪽의 의견만 따라가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 그 누구의 의견에라도 따라가는 것은 일방적으로 한쪽의 의견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거 안 된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어퍼컷을 날리면서 직진의 직진, 내 뜻대로 해왔던 그것을 한동훈 후보는 똑같이 어차피 정치 목표가 동일하니까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7월 4일 한동훈 후보는 보수가 그러니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될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 최상병 특검법 여기에 대해서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그걸 막아서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낸 것을 그렇게 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속 깊은 어떤 뜻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밖에 드러난 것은 이러합니다. 이제 최상병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손으로 넘어가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그 특검법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 미세한 것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최상병 특검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그것을 밝혔고 그리고 이런 뉴스들을 쏟아낸 가운데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 목적이 똑같다. 비슷하다도 아니고 완전히 같다.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이런 것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 하고 알아들으면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 정죽수 사실 언론에서 어째 이야기가 많았죠. 이게 어떻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원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도 전원 다 참석하고 국회의원 모두가 이 중요한 사안이니까 전원 다 참석을 해서 300명인데 그 300명의 상태에서 이번에 이 법안을 특검 법안을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은 이게 정죽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분명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니까
이 헌법과 법률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이 특검법 명칭이 대단히 깁니다. 그래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그 명칭을 제대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까? 이 특검법은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것이 법률안의 명칭입니다. 이번에는 이 법률안은 그 과반수 출석, 그리고 일반적인 그 법률안은 이렇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은 국회법 제 109조 헌법이나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은 쉽게 충족될 수 있는 숫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다면 이번에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아야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제 의결이 아니죠. 그냥 법률안, 특검법안의 의결입니다. 그러니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그러면은 300명이면 151명만 출석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 이거 굉장히 쉬운 그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기는 굉장히 쉬운 일이었는데, 그러고 보면 이제 국민들이 그 다음 단계에 끌려 들어가서 이 논쟁에 어느 편인가는 서서 이 논의를 해왔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한동훈 후보가 우리가 몇 석을 지켜야 한다, 민주당이 우리가 몇 석을 확보해야 한다, 몇 표를 확보해야 한다 하는 것은 다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했을 때, 통상 거부권 행사라고 하죠. 거부권 행사를 해서 국회로 돌려보냈을 때 재의결할 때 그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가, 이런 논의였던 겁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일은 끝났으니까 나중에 다른 국면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정족수 문제는 이제 끝난 일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서는 대통령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아직은 법률이 아니고 법률안이라는 겁니다. 안은 영어로 치면 플랜, 계획, 이렇게 보면 되겠죠. 법률, 확정된 법률이 아니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 오면은 앞으로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이것을 법률로서 공포를 해야 하는데 그 여유가 15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 법률안을 받아서 공포를 하기 전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의 있습니다 라는 이의서를 첨부해서 국회에 보내서 다시 논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헌법 제53조 제2항 이것이 대통령의 제의 요구라는 법적인 절차인데 이것을 통상 대통령의 거부권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거부권 그러니까 참 말이 세고 좀 거칠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서로 대통령과 국회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거부라고 하니까 좀 좋지는 않죠. 대한민국 헌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걸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요구권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좀 지나침이 있기는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그 경계선은 상호 견제 그리고 존중 이런 것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했을 때 그러면 국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헌법 제53조 제4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이걸 다시 의논해 보십시오라고 하는데 법률안에 이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그 수정 제의는 불가합니다. 헌법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법률안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했다. 이랬을 때 국회는 이것이 헌법 제53조 제4항입니다. 국회는 제의에 붙이고 이때 정족수가 가중된 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이것은 동일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는 재의결을 했을 때 이것은 더 이상 법률안이 아니고 법률로 확정이 됩니다. 법률로 확정이 되면은 그것으로 그냥 효력을 발생하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세밀히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재의결을 해가지고 헌법 제53조 제6항에 따르면 다시 정부에 이송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4항에 의한 확정 법률이 차이가 이번에는 법률안이 아니고 확정 법률이죠.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됐으면 대통령은 5일 이내에 공포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 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국회의장이 공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헌법 제53조 제7항입니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것은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이 조항을 준수하라.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을 제출할 때라든지 정부가 됐든 의원이 됐든 항상 이런 법률안을 보면 그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것을 부칙에 넣어 놓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헌법 제53조 제7항의 그 의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고 이것 역시 입법 독재의 일환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번 특검법 부칙 제1조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고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고 이때는 그 과반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재의결을 해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 측에 보냈다고 하면 새로 5일의 여유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내에 공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비록 이것이 재의결을 하면 더 이상 법률안이 아니고 확정 법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 제53조 제7항에 의거해서 명백합니다. 그러니 일단 5일은 더 경과해야 하겠죠. 자, 이런 관계를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본회의에서 일반 정족수로 의결을 한 것은 뭐 이미 끝났는데, 이제 재의결을 하게 되면, 혹시 재의 요구를 해서 재의결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떤 면에서 이 재의결이 좀 더 용이하거나 좀 더 곤란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법 제112조 제5항, 여기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해서, 그래서 재의에 붙인 법률안의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한다. 그러니 어느 정당에 소속된 그런 의원이든 간에 무기명 투표라고 하면 부담이 좀 적겠다. 재의결에 좀 더 재의결이 용이한 그런 법조문이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왕 국회법 봤으니까 한 가지 우리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조문이 국회법 제114조의 2, 법명이 그 조문명이 자유투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이 국회법 제114조의 2 자유투표 조문은 국회의원들이 지켜야 할 투표의 대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아무도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죠. 어쩌다가 이 자유투표를 행하는 이러한 것을 내세우는 의원이 있으면 해당 소속 정당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었다, 아니면 무엇인가 특출난 행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뉴스에서 다루는데 사실은 그게 원칙이다. 이 자유투표의 원칙을 지키게 되면 정당 독재, 국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현재 국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모든 헌법과 법률 위반, 그들이 특권을 행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수 없어진다고 할까,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법 제 109조에서는 일반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고, 이번에 특검 법안을 의결할 때는 바로 이 일반 정족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재의결을 하게 될 때는 헌법에서 직접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서 가중 정족수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규정하는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그 다음에 여긴 과반수죠.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환부거부 의결을 할 때 하고 지금 정족수가 같은 가중정족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통과가 된 특검법,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삼권 분립 위반이다, 또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정족수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정족수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했던 이야기를 조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7월 4일에 이르러 한동훈 후보가 이 7월 4일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그 당일인데 15일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해서 돌아와서 재의결할 때 의결 정족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세상을 힘겹게 살고 있다 하는 게 드러나서 이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비유하자면 덧셈 뺄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이런 단순 계산을 미분 적분으로 푼 겁니다. 굳이 아주 복잡하게 제곱근을 구해서 답을 낸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봅시다.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의결을 할 때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 찬성이 나와야 하는데 300명 다 출석했다고 치면 200표가 나와야 한다. 이제 다들 알고 있죠. 그런데 민주당과 나머지를 싹 다 합해도 국민의힘이 108표니까 국민의힘에서 108명이 반대, 107명이 반대, 101명이 반대, 이러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재의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8표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이 뻔한 덧셈 뺄셈을 아주 어렵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현재 투표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우원식이 불참하면 국민의힘은 100표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8표 중에 8표가 가면 안 되는데 100표만 지키면 되면 8표까지는 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8명이 찬성을 하고 1명만 더 안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00명만 지키면 되는데 지금 8명이 가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계산이 아마 자기 딴에는 맞다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제 전체가 300명입니다. 300명이 다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거기 출석을 안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말했을 수도 있고 300명이 다 출석을 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투표를 안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해봤자 별 의미는 없는데 소위 4.4 후입 사건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우원식 의장이 불참한다는 이야기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고 투표를 하지 않고 결국은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299명인 셈이 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떻든 여러분도 머리가 막 꼬이시죠. 한동훈 후보는 우원식이라는 변수를 하나 둔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9표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8표 가도 된다. 100표만 지키면 된다. 8표 가면 통과됩니다. 재의결됩니다. 그런데 우원식 하나를 두고 8표 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방심할 요소라는 점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이야기는 국민의힘이 패배하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의 잔머리를 이렇게 쓰다가. 어떻든 국민의힘은 8표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불안하죠. 우원식을 믿고 8표까지는 용납을 해서 이게 재의결되게 만들 것이냐. 그것은 그것이고 한동훈 후보는 도대체 왜 원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을 변수로 잡았을까? 왜 변수로 파악을 했을까? 국민의힘이 한 표의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우원식이라면 그 전의 김진표 국회의장처럼 우원식 국회의장도 결국 한동훈 윤석열 편이라는 뜻인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우원식을 아군으로 믿는 국민의힘에게 희망을 좀 더 늘려주는 그런 인사로 믿는 한동훈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의 관계는 무엇인가? 혹시 지난번에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 다툴 때 우원식과 추미애 투표할 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후보 이쪽에서 우원식을 도와주기라도 했던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검안이 그게 이제 정부로 가서 15일이 경과해서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해서 돌아왔을 때 재의결 정족수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아주 색다른 주장을 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국회법 무기명 투표도 하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 다 했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거 부당하다, 필리버스터 하면서 부당하다 주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번 이 특검법안 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
이 그 법문인데 제3조 제2항입니다. 대통령은 국회 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의 그 서면으로 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한 명을 추천할 수 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그 전체에 대해서 나머지에 대해서 한 명을 추천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170명, 국민의힘 108명, 나머지가 이제 22명입니다.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원식 의장이 무소속 한 명으로 되어 있고, 조국 혁신당이 12명, 개혁신당이 3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새로운 미래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국민의힘, 교섭단체 둘 중에 하나인 국민의힘을 배제한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면 공격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최순실 특검이라고 하는 데서 윤석열 씨 자신이 바로 그러한 특검법이 공정하다고 하는 입장이었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사유로 최순실 씨가 헌법재판소에 다퉜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이 합헌이다 이런 결정을 냈다 하는 이제 이런 것들로 서로 맞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제 두 번째 아니라고 해야 하겠죠. 이거를 제3자 특검안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제3자 특검안을 한동훈 후보가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그간의 경위를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냐 하면은 6월 23일에 한동훈 씨가 이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다고 선언을 하고 바로 그날 제3자 특검법안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이것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윤석열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제 6월 23일 한동훈 씨가 이때는 아직 신청 후보 등록하기 전이죠. 한동훈 씨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6월 23일 현재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이 최혜병 특검, 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고, 아니면 조금 더 늦게 공수처 수사가 끝난 뒤에 최대한 뒤로 미루어서 이제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니죠.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는 없다. 한동훈 씨가 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도 추천권을 달라. 이게 물론 강력한 대응이 될 텐데 한동훈 씨는 이렇게 국민의힘의 그 주장을 버리는 대신에 말로는
야당이 심판을 고르면 안 된다. 이러면은 국민의힘 편을 드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유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게.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 심판을 고르는 것도 안 된다고 말을 해버립니다. 이날. 이게 다 보도됐죠. 대통령이 고르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특별검사를 골라야 한다. 중요한 거는 대법원장이 아니고 대법원장 같은 제3자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하나 더, 공수처에서 수사를 종결했든 안 했든 그것은 조건 삼지 않겠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끝나기 전에 앞으로 앞당겨서 이 특검법 통과시키고 특검 임명을 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을 한 겁니다. 6월 23일에. 그게 이제 7월 4일에도 계속 자기 주장이 옳다. 내가 주장한 것이 국민의힘 표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한동훈 씨가 6월 23일에 제3자 특검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게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6월 23일은 6월 24일의 전날입니다. 그런데 6월 24일에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바로 이 제3자 특검 법안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씨가 6월 23일에 제3자 특검 법안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고 6월 24일에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가 제3자 특검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제안을 했다. 이게 이제 제출이 됐다고 하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하람 씨 대표가 하루 뒤에 했으니까 한동훈 씨가 이것을 먼저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 곤란한 것이 이미 그 사이에 쭉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밝힌 것이 6월 4일에 이미 국민의힘 측에 이 제3자 특검 법안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6월 4일부터 지금 6월 24일 사이에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하고 같이 개혁신당 측에서 상의를 하면서 바로 이 제3자 특검 법안을 마련을 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거를 이제 거부하기는 곤란할 거다. 국회에서 합의가 가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기 곤란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 개혁신당의 제3자 특검 법안은 6월 4일에 이미 개혁신당 측에서 이러이러한 특검법안을 만들 거다 하고 국민의힘 측에 알렸고 국민의힘의 소장파 의원들이 이 법률안을 만드는 데 참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나올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개혁신당에서 만든 제3자 특검법안을 개혁신당이 6월 24일에 발표하는데 6월 23일에 한동훈 씨가 발표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누가 먼저 했고 나중 했고를 떠나서 현재 한동훈 후보가 제3자 특검법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뒤로 이렇게 연결된 것을 쭉 타고 들어가면 일단 개혁신당, 그리고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하고 함께 이 최혜병 특검법안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까지 이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람 개혁신당 측에서는 새 특검법안은 제3자 특검법안이고, 이제 차이가 여기에서 대법원장이나 변호사협회장이거나 이런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게 하자, 이런 것이고, 한동훈 후보는 이 새 특검법안이 제3자 특검법안인데 대법원장 등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게 하자, 이 등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렇게 됐는데 7월 4일에 한동훈 후보는 자기가 이렇게 제3자 특검법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특검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장 등이 추천하는 특검법으로 갈 것인지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고, 그리고 국민의힘 이탈자를 막을 수 있게 됐고,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자신이 이것을 제안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는 이 최혜병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절차가 중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이번에 이 대응을 하면서 이번 특검법 이거를 막으려고 총력을 기울였죠.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지켜봤는데 참 딱한 것이 상대방에게 수를 읽히고 있다. 이걸 넘어서서 상대방이 다음 발걸음을 디딜 곳을 정해준 곳을 따라가면서 디디고, 그곳에 상대방이 지정해 놓은 자리에 발걸음을 옮기면서 흠씬 두들겨 맞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제3자 특검법안으로 가자 이랬을 때 거절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거인멸 우려, 이런 것이었죠. 바로 최상병이 실종됐다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그때가 이제 7월 19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7월 19일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야기는 7월 19일이 되면 이 최상병 관련된 그 일체의 증거들, 이런 것들을 통신사라든지 이런 데서 삭제를 하게 된다. 보통 1년 정도만 보존을 한다. 그렇게 되면 조사가 어렵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 그래서 그 1년이 되기 전에 이 특검법을 발동을 시켜야 한다.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계산은 이런 것이죠. 7월 19일로부터
15일을 빼면 7월 4일입니다. 그 15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제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기한입니다. 15일을 넘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도 민주당이 이걸 두려워하니까 15일을 꽉 채워서 마지막 날에 제의 요구를 할 거다. 환부 거부를 할 거다. 그러면 7월 4일에 정부로 이송을 하게 되면 이 특검 법안을 그러면 7월 19일에는 국회로 돌아오게 된다. 7월 19일을 놓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야기를 해두면 앞에서 우리가 헌법조문을 살펴보았듯이 이 특검 법안이 환부 거부돼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한다고 해서 7월 19일에 당장 수사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특검 법안에 그것을 고려한 그 조문도 넣어놨습니다.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부분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정사항 3번째,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그 증거의 멸시를 막기 위해서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한다. 그 특검법 안에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7월 19일에 국회에 오면 즉시 의결을 하고 그리고 바로 7월 19일에 증거 확보를 하겠다. 수사 개시를 한다.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설령 국회에서 환부된 이 법률안을 재의결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이 재의결로 확정 법률이 된다고 하더라도 효력은 없다. 이야기를 했죠. 다시 5일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공포를 하든 국회의장이 공포를 하든 공포를 해야 바로 그때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는 부칙 제1조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 4일에 서둘러서 해봤자 7월 19일에 이 증거를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시 5일을 기다려야 하니까. 그런데 반복해서 민주당 쪽에서 이것을 강조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이 7월 4일에 이 특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던 겁니다. 그것이 처음에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문제 삼아서 국회 본회의를 계속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날에는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나서 이 최혜병 특검법안을 이제 의결하자 이랬었는데 국민의힘이 저렇게 반대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안 되겠다. 다음 날에는 대정부 질문을 뒤로 미루고 이 특검법을 먼저 의결하자. 이렇게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무엇 때문인지 특별히 고려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순서를 바꿔서 의사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우원식이 누군가 우리는 김진표의 재탕을 보고 있는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어떻든 그렇게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즉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죠. 그러면 6월 3일부터 필리버스터를 해서 6월 4일만 넘기면 된다고 봤을 겁니다. 6월 4일만 넘기면 아무리 빨리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6월이 아니구나. 자, 국민의힘에서는 그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7월 3일, 7월 4일, 7월 4일을 넘겨서 최소한 7월 5일까지 끌면 그동안 민주당이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라고 했던 7월 19일에 국회 재의결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날짜가 15일을 확실히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국회의원이라면 더구나 법에 대해서 잘 아는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잔뜩 들어가 있는 국민의힘인데 국회에서 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고 7월 3일입니다. 그 민주당은 제일 먼저 나선 유상범 의원이 발언을 한 지 6분 만에, 길게 가지도 못했습니다. 6분 만인 7월 3일 오후 3시 45분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24시간 후에 의결을 하게 되는데 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이게 끝나게 되는 것이죠. 유상범 의원이 6분 이후부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이제 끝날 시간이 정해진 상태로 진행이 됐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4일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고 바로 재석 의원 190명 중에 189명이 찬성을 해서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겁니다. 그러니 민주당이 다음에는 이쪽으로 와라 하고 가리키는 곳에 가서 거기 가면 머리에 철퇴가 떨어져서 맞고 또 여기로 와라 하면 거기 가서 또 맞고 이런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동훈 후보의 그 제3자 특검법,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개혁신당에서 이거를 주장했는데 제3자 특검법을 한동훈 후보도 똑같이 찬성을 하고 그 발표를 했죠. 내가 먼저 내놨어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 제3자 특검법을 받아들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위헌성이 있다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한동훈 후보의 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됩니다. 이러면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그 논거가 많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또 하나 국민의힘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개혁신당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러면 이 특검 법안을 수정을 해야 할 것이고,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반복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몇 단계라도 되돌아가서 다시 진행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민주당이 원했던 그 특검 법안
재의결까지 생각한 그 시점은 확실히 넘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십시일반으로 손발을 맞춰서 깨뜨려 버렸죠. 그게 6월 3일에 조국 혁신당 측에서 이제 민주당 말고 한 명 추천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 조국 신당 측, 혁신당 측에서 우리 그 추천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포기해서 좋은 것인가? 그 뒤에 나온 이야기가 있죠. 포기를 하게 되면 개혁신당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을 때 개혁신당이 추천을 하게 되면 개혁신당은 준보수 성격이 있으니까 민주당과 다른 성향의 사람을 추천할 것인가? 그건 그렇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6월 4일에 왜냐하면 6월 4일에 이미 천하람 대표가 제3자 추천권 이 법률안 이야기, 특검법안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때 나온 것이 변협회장 이쪽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에 이 추천권이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변협회장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최혜병 특검법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가면 되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바라는 기회는 이렇게 그들이 손을 맞춤으로 해서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동훈 안도 받아들이고 개혁신당의 안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야기했던 그 문제점도 해결해주고 이렇게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민의 대대적인 저항 앞에 놓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그러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안이 뒤에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측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 설령 변협회장이 아니고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준다 하더라도 과거의 특검법이 그랬듯이 민주당과 개혁신당 쪽에서 2명의 후보를 내서 그 중에 한 명을 대법원장이 됐든 변협회장이 됐든 그쪽이 그 중에 한 명을 추천하게 하자. 아주 그냥 양쪽 눈을 옆을 가려놓고 자기들을 원하는 방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대안도, 보완책도 이미 세워놓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면 7월 19일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트릭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애초에 7월 19일은 안 된다. 5일이 더 있으니까. 게다가 국민의힘이나 주변에서 원하는 걸 다 수용을 해주고 또 이 절차에 있어서도 아주 신중하게 무리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것을 국회 회의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의 나머지 전부들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 실패할 수 없고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들의 태도에서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보수 쪽에서는 정말 절망적인 이야기만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지난 6월 10일 임성근 사단장이
경북경찰청에 탄원서를 냈던 사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된 존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허용되는 것은 임성근 사단장이 내가 죽겠다, 내가 모든 책임을 다지겠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좀 면해달라, 이런 탄원을 할 때 성립이 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큰일 나는 이야기인 것이죠. 결국 여기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네, 외압을 가했네, 이런 말이 나오는 지금 임성근 사단장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국군 사병을 소모품으로 여기고 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책임 안 진다고 하면서 우리 국군이, 우리 병사들은 가미가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인은 적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지 어느 순간 기다렸다가 죽어주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애초에 잘못 알고 있는, 만일 의심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임성근 사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정신 상태가 이렇다면 절망적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월 4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서 그 마지막 수단으로 몸을 던져서 시간을 끄는 그런 면이 있죠. 그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그 자리에서 주진우 의원이 친윤 중에 친윤,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주진우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법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 군인이 공무수행 중에 사망한,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사건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고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만일 여러 사람이 실수로 군대의 장비를 파손시켰다고 한다면 이 여러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앞뒤 다 자르고 최 상병이 군부대의 부품입니까? 군부대의 장비입니까? 필리버스터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가까이 있는 그룹들이 이런 정신 상태다.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참 위험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발언이 문제됐던 것이 바로 이태원 발언, 그 김진표 국회의장 회고록 사건인데 최근의 일이죠. 이 이태원 발언을 띄움으로 해서 대중이 분노하고 탄핵 청원이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그 탄핵 사유가 옳다 그르다 하고 국민의힘에서 반박을 하는데, 이 상황을 중대하게 봐야 하는 겁니다.